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첫째만 나와도 12개월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계속 18개월씩 늘려줘가지고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10명 낳는다, 10명.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도 거의 180개월 가까이 가입기간을 인정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금박사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연금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연금 받을 때쯤 되니까 언제 받는 게 좋을까 좀 걱정이 되시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연금을 막 키워가던 시기, 연금을 막 붓던 시기, 이럴 때는 뭐 언제 받는 거야? 그때 가봐야 알겠지. 뭐 일찍 받는 게 좋겠지, 늦게 받는 게 좋겠지 고민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산을 키울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받을 때가 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내가 사실 준비한 것도 많지 않지만 또 이걸 언제 받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첫 번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개시 연령이 63세입니다. 이거는 받는 시점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정상 개시 연령이 63세. 그런데 1965년부터 68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은 64세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개시하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받는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좀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좀 여력이 있어서 나는 지금 안 받아도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5년 당겨받을 수 있는 조기수령 제도를 두고 있고요. 5년 늦춰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63세에 수령 예정하신 분들이 5년 당겨받아서 58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5년 늦춰받아가지고 68세부터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65세 수령이신 분들은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고 70세부터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춰 받는 게 좋을까요? 자, 금액이 똑같다면, 일찍 받으나 늦게 받으나 금액이 똑같다면 당연히 일찍 받아야죠. 근데 국가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딱 조정해놨어요. 1년 일찍 받을 때 마이너스 6%씩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일찍 받게 되면 6 곱하기 5 최대 30%가 감액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1년에 7.2%씩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5년을 늦춰받게 되면 7.2 곱하기 5, 36%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돈을 그냥 숫자로 예를 들어주지만 내가 그냥 원래 정상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분이 5년 일찍 받으면 70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요. 5년 늦춰 받으시면 100만 원씩 평생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받는 게 좋을까요? 늦춰 받는 게 좋을까요? 자, 5년 일찍 받는 사람은 5년 일찍 연금을 먼저 시작합니다. 하지만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시는 거예요. 반면에 5년을 늦춰 받는 사람은 조기 수령한 사람보다 10년 동안 연금 받지 못하고 10년 후에야 연금을 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한 70만 원 받는 사람보다 거의 2배 가까운 136만 원, 140만 원 가까운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짱구를 굴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참,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응? 그죠?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몸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셔야죠. 이런 분들은 한 푼이라도 받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뭐 금액이 적고 높은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받으십시오. 자, 그리고 내가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국민연금 없으면 진짜 손가락 빨아야 된다. 지금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좀 수명이 짧으신 분들,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이 이외의 분들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5년 일찍 받은 사람이 70만 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분보다 10년을 늦게 연기한 사람이 더블의 금액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 계산을 봤을 때 일찍 받는 사람이 70만 원씩 20년간 받는 금액과 늦게 시작한 사람이 140만 원씩 더블로 받으니까 이 사람이 10년간 받은 금액이 결국 같아집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프로 그려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60세에 시작해서 80세까지 20년간 받은 사람이 70세에 시작해서 더블의 금액을 10년, 80세까지 받은 금액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조기 수령한 사람은 70만 원을 계속 받으셔야 되겠지만 연기연금한 사람은 그 금액의 더블인 140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80세 대략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보다 일찍 돌아가실 것 같다. 일찍 받으십시오. 그리고 평균 수명보다 더 살 것 같다. 그러면 늦춰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나는 평균 수명 얼마나 되지? 그건 모르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케이스에 큰 지병이 없으시다면 일찍 받는 것보다는 늦춰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어쨌든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올라가잖아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길래 받아서 다 쓰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있다는 거야. 자, 통장에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장에 있으시면 그 통장의 이자율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거의 없대 그냥. 아니, 받아서 쓸 것도 아니고 이자도 없는데 왜 받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그냥 받지 않고 연기하시면 국가가 1년에 7.2%씩 연금액을 올려줍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받아서 크게 쓸 거 없으신 분들은 바로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간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연금액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있는데 국민연금 개시한 이후에 5년 동안, 5년 이후에는 상관없어요. 5년간, 예를 들면 65세에 계셨다. 그러면 70세까지 5년간 근로, 사업, 임대소득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소득 금액 기준으로 대략 2025년 기준으로는 309만 원 이하로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 이상의 대략 한 3,400만 원 이상의 월 이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해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연금을 받긴 받는데 다 못 받고 감액까지 돼요. 이런 분들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차라리 연기하시게 되면 5년간 연기할 수 있고 연기한 이후에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반드시 국민연금을 연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결론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소득, 여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대 여명, 언제까지 살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 평균 수명 이상을 살 수 있다면 연기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더니 또 그러시더라고. 근데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된다.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받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연금 개시를 앞두고 계시는 뭐 5, 60대들은 연금 다 받아요. 그럼 누가 문제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20, 30대는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지 못 받게 될지 기금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이 연금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연금 많이 받아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실 분들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젊은 층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애국하는 마음이시라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 기금이 쌓여서 우리 청년들의 연금이 더 안정적이 될 겁니다. 나라와 젊은이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원한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 주십시오. 적게 받아 주십시오. 조금만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가 돼서 나중에 길이길이 여러분 노후는 좀 어려울 겁니다. 좀 먹고 힘들 거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 이름이 역사의 길이길이 남아서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안정에 기여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애국하는 마음이라면 일찍 받으시고 난 모르겠다.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라면 연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 받으시죠. 네, 퇴직금은 IRP 통장으로 받으십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일시불로 수령해가지고 그걸로 뭐 빚 갚고 뭐 여기저기 쓰시고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국가가 IRP를 통해서 받아서 연금으로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퇴직금 다 마찬가지죠. 55세 이전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세에 퇴직을 했다. 퇴직금 받았다. 그러면 IRP 통장에 두고 5년 후에 연금으로 개시할 수는 있지만 55세가 돼서 그 전에 50세가 돼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그때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깨셔야 됩니다. 깨가지고 세금 내가지고 그냥 일시불로 내가 받으시면 되는 거고 연금으로 개시하고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55세 이후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제 퇴직금 받았고 55세 60세가 됐어요.
퇴직금 통장에 IRP 통장에 퇴직금이 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을까요? 자,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필요하면 받는 거야.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금으로 개시해서 보통 퇴직금 계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10년에 걸쳐 나눠받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퇴직금이 1억이 있다. 그럼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꾸준하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필요하면 받으십시오. 자, 그런데 당장 내가 퇴직금이 필요 없다. 이거 받아가지고 내가 아직 다른 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퇴직금까지 뺐을 건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IRP 통장에서 운용을 하셔야 돼요. 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5년,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즘 많이 하시는 TDF라든가 ETF 이런 게 있으시죠?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니면 뭐가 좋은지는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좋은지는 사실 쉽지 않다 알기가. 자, 여러분 잘 운영하셔가지고 한 10년, 20년 운영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실 게 뭐냐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개시할 때 국가가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내 아들 퇴직소득 세율이 있습니다. 정해진 세율. 그 세율에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뺐을 때는 30% 할인해 주고요.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4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개정될 겁니다. 그러면 21년 차부터는 50%의 세율 할인을 제공해 드리고 예정입니다. 결국은 길게 나눠받을수록 세금은 훨씬 더 줄어든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그냥 내가 60세에 퇴직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간은 30% 할인이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40% 할인이고 80세 이후는 50% 할인이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는 그냥 놔뒀다가 그럼 한 70세나 80세부터 받아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국가에서 세율 할인을 해주는 것은 퇴직금, 연금으로 인출한 연차를 봅니다. 그러니까 1년부터 10년까지가 60세부터 70세까지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10,000원이라도 인출해 써야 연금으로 개시한 걸로 인출한 연차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올해 10,000원 뺐었습니다. 퇴직금에서. 그러면 1년 차가 된 겁니다. 내년에 안 뺐었어요.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후년에 또 뺐었어요. 그러면 3년 차로 나는 보이겠지만 3년 차가 아니라 2년 차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안 뺐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10,000원이라도 빼셔야지 연차로 인정받아서 그게 10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인출한 것을 11년 차로 봐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퇴직연금은 일단 필요하시면 빼쓰되 필요 없으면 운용하세요. 하지만 운용한다 하더라도 1년에 10,000원씩은 무조건 인출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내가 운영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연금으로 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연금으로 개시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연금으로 개시해서 더 좋은 연금 상품에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제대로 해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개인연금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개인연금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연금이라는 것이 연금저축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IRP에 불입하신 것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고 연금 비스무리한 상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스스로 다 준비하신 거잖아요. 은행 가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증권사에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이 개인연금이. 자, 이런 연금 중에서 언제 뭘 개시할 것인가, 어떤 연금을 언제 개시할 것인가 고민하시죠?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그 중에서 연금 개시를 늦췄을 때 수익이 잘 나는 연금이 있어요. 수익이 높은 연금 혹은 일정한 보증,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연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20년 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은 연금 최저 보증 이율이 4%, 5%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 중에서도 연금 개시를 늦췄을 때 최저 보증률이 5%, 6%, 7%, 8%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연금 개시를 늦췄을 때 계속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 이런 연금들은 먼저 받아야 돼? 늦게 받아야 돼? 늦게 받아야죠. 굳이 지금 내가 열심히 커져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중간에 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 잘 나는 연금들은 늦춰 받으세요. 대신에 수익이 안 나는 연금, 오히려 금리가 낮거나 손실 보고 있거나 이런 연금들은 빨리 받으세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이 높은 것, 잘 나고 있는 것들은 기다려라. 더 많이 불려서 받자. 대신에 수익이 안 나는 것들은 빨리 받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자,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제는 다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식 해보시죠. 주식 잘 봐요. 내가 주식 통장에 주식 종목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근데 이 중에서 5개는 수익이 잘 나고 있고 5개는 손실 중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뭐부터 파십니까? 잘 생각해봐요. 손실 나는 종목이 있고 수익 나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자, 원래는 수익 나는 종목은 뭐예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손실 나는 종목은 뭡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회사가 안 좋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뭐부터 팔아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손실 나는 걸 팔아야죠. 안 좋은 회사니까. 손실 나는 걸 팔아서 수익 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자산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손실 난 건 절대 못 팔아요. 손해보니까. 어떻게 팔아? 수익 난 걸 팔아. 수익 난 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다 수익 나는 종목과 손실 나는 종목이 있는데 손실 나는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 나는 종목을 수익 나는 종목을 팔아가지고 손실 나는 종목이 물타기를 해.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걸 반복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주식 종목은 점점 안 좋은 회사만 남게 돼요. 좋은 회사는 다 팔아버렸잖아. 그죠? 안 좋은 회사 물타기 하느라고 계속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 이론적으로 해야 될 행동과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나고 있는 연금이 있고 손실이 나고 있는 연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손실이 나고 있는 연금을 먼저 뺐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는 연금을 놔두셔야죠. 그래 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수익 잘 났고 많이 받는다. 그럼 얘를 먼저 개시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최저 보증이율, 수익이 높은 연금들을 늦춰 받으시고 손실 나고 있는 거, 금리가 낮은 거, 원금 뭐 비스무리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빨리 연금 개시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언제 받는 게 좋을까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걸 연금으로 받아주는 거고 그걸 국가가 보증하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로 연금 받는 거예요. 이 집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집, 월세 주고 있는 집 이런 거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신청하고 1년 뒤에 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는 시점에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집에 살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에 계속 살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 이사를 간다고 하게 되면 그때 뭐 주택연금이 승계가 되거나 뭐 담보물건이 바뀌거나 이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되게 불편해요. 어쨌든 내가 앞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집에서 쭉 살 것이다 라는 것이 확정된 이후에 그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뭐 이제 한 50대 중반, 60대밖에 안 됐는데 주택연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아직도 살 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또 손주를 봐준다고 해가지고 또 뭐 딸 집, 아들 집 옆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집이 갑자기 재건축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수가 많은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하시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건 되게 좋은데 너무 일찍 가입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어차피 연금이라는 게 평생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 가입하시게 되면 살 날이 많아요. 그러면 똑같은 집을 가지고도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받아야 되니까. 반대로 뭐 70대, 80대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높아져요. 그래서 너무 일찍 가입하시게 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낮아지니까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집값.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셔야 돼요. 집값이.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한 번 처음 가입할 때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 평생 줍니다. 그러니까 내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집값이 5억이에요. 5억이었다가 6억이었다가 4억이었다 왔다 갔다 해. 그러면 6억일 때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높게 책정되고 그걸 평생 주죠. 하지만 똑같은 집에 살면서 4억일 때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벌써 한 3분의 1 정도가 감액된 그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집값이 높은 시점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이렇게 주택연금은 가입한 그 시점부터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 시작할까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민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느 게 가장 합리적이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택연금을 가장 많이들 가입하시는 가입 연령대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연령대가 70대 초반, 70세, 71세, 72세. 요 정도가 가장 좋다. 주거도 좀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살 날도 좀 남으셨고 그래서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 되겠다라는 판단이시거든요. 70대 초반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가입하는 주택연금의 가격대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지방하고 약간 다른데 서울, 경기는 대략 한 5억대 아파트를 가장 많이 가입하고 계시고 지방은 3, 4억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사실 뭐 2, 30억짜리 아파트는 가입도 안 되고요.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고요. 7, 8억대 아파트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가 됩니다. 통장 잔액이 일정 수준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이 뭔지는 다들 이제 아시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어르신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한 달에 최대 34만 2천 원을 드리고 있는 이 연금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한 달에 34만 원 받으니까 연간 한 400만 원 받거든요. 국가가 사실 자격만 되면 공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관심 많으십니다. 이게 이제 기초연금 제도예요. 자, 그런데 기초연금을 현재 주는 기준이 소득 하위 70%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딱 세워가지고 1, 2, 3등은 안 주고 4, 5, 6, 7, 8, 9, 10등 주는 겁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현재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인구 중에서 이 중 20%인 1,000만 명이 노인 인구고요. 이 1,000만 명 중에서 70%, 700만 명에게 국가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세워서 700만 명이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저기 밑에 뭐 100만 명, 200만 명쯤에 있으신 분들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받아요. 근데 이제 요 700만 명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분들은 700만 명 안에 들어오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가시면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초연금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요거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을 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내가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돈도 있고 소득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그 환산한 금액이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은 대략 한 228만 원 정도 월 소득 그 이하로 있으면 받을 수 있고요.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364만 원 정도 이하로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로 평가합니다. 가구별로. 나도 있고 내 배우자도 있는데 나는 어려우니까 나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고 내 배우자는 나보다 집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고 얘는 부자니까 기초연금 못 받고 이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구별로 평가하는데 혼자 사시는 가구는 월 228만 원 정도 이하 그다음에 부부가 사시는 경우에는 월 364만 원 정도의 소득 환산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환산해보는 거야. 내가 집도 있고 주식도 있고 현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환산되는 것이냐? 거기서 첫 번째 지금 통장 물어보셨으니까 통장부터 말씀드릴게요. 현금이든 주식이든 예금이든 보험이든 관계없이 자산, 돈 기준으로 1억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1억에 4%를 곱하세요. 1억에 4% 얼마죠?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나누기 12분의 1 하면 얼마냐면 한 달에 한 33만 원 나오거든요. 33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현금이 통장에 1억 있다. 그러면 33만 원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2억이 있으면 66만 원. 3억이 있으면 99만 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 곱하기 4% 나누기 12분의 1 이걸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딱 보시면 아까 제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364만 원 정도 소득이 그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내가 1억 있으면 33만 원 정도로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럼 10억이 있으면 330만 원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단순 누계를 봤을 때 11억, 현금이 11억 들고 있고 현금이든 주식이든 뭐 다 합쳐서 11억 들고 있고 집이 없어야 돼. 노숙하면서.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현금이 11억 있다. 기초연금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통장 잔액이 10억, 11억까지 있어도 집 없고 길거리에 노숙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도 있으시잖아요. 집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한 3억, 4억, 5억짜리 집에 있다. 그럼 또 현금하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한 2, 3억 정도는 상관없지만 뭐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기초연금 받기 어려워지겠죠. 자, 이제 집도 보겠습니다. 집은 좀 전에 현금은 한 11억까지만 있어도 아무것도 다른 자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현금도 없고 주식도 없고 예금도 없고 뭐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집밖에 없어. 집밖에. 집도 11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집은 일단 시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내 집값이 시세로는 10억인데 공시가격은 7억이에요. 자, 그럼 10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7억으로 보는 겁니다. 7억. 자, 7억이고요.
이 집은 내가 한 채가 있다면 이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살고 있는 거니까 그 공제를 빼주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3,500, 뭐 지방 같은 경우는 한 8천만 원, 대략 한 1억 정도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7억이지만 한 6억으로 빠지죠. 그렇죠? 자, 그 6억 곱하기 여기서도 마찬가지 4%. 6, 4, 24, 2,400만 원 나누기 12분의 1.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인데 공시가격은 7억 정도다. 그런 경우에는 대략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자, 아까 부부 가구 기준으로 부부가 같이 사시게 되는 경우에 364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대략 한 16억, 17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살아도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통장에 한 푼도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집만 있다. 그러면 최대 17억, 공시가격 평가하는 것에 따라서 많게는 20억까지 집에 사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 이렇게까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뭐 집 시세가 보통 한 10억 넘어가시면 다른 자산 합쳤을 때 기초연금 받기 쉽지 않고요. 보통 시세 한 6, 7억, 7, 8억 정도에 현금 한 1, 2억 정도 있으시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딱 정말 극단적으로 얼마 이상이면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골고루 다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에 드리는 거고, 이 기준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기준이 기초연금 받는 기준이 점점 더 완화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강화돼서 좀 어려우신 분들 집중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억울하게 탈락하는 사례가 있을까요? 아, 네. 기초연금은 전 재산을 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 어떻게 받으러 가냐면요. 기초연금 65세가 되시면 이제 동사무소에 가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인을 하셔야 돼. 사인. 무슨 사인이냐? 네 재산 전부 다 살펴볼 테니까 오케이 해줘라. 내 재산 다 공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사인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면 내 재산 공개하기 싫어. 특히 내 재산과 배우자 재산 다 공개해야 돼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부인께서 남편 몰래 내가 그냥 따로 좀 이렇게 좀 쓰려고 따로 이렇게 뭐 한 몇천만 원 모아놨다. 이거 다 오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부부간에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받으러 갈 때는 다 신고를 합니다. 그걸 국가가 다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현금, 집에 있는 현금은 알 수 없죠. 하지만 은행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펀드, 그다음에 연금, 보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땅, 부동산 이런 거 전부 다 봅니다. 다 막아주고 기준이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 드리는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안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 판정에 있어서 억울한 거 없어요. 억울한 건 선에 걸리면 그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무회에 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딱 70% 선을 걷는데 요 이하에 돼가지고 한 10,000원 적어서 기초연금 합격된 사람은 받고 그 한 10,000원 모자라가지고 기초연금 탈락된 사람들은 그냥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셨어요. 이게 all or nothing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다 주고 그 잠깐 간발의 차이로 탈락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초연금 제도에는 소득 역전 방지 제도가 있어서 이것도 억울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딱 간발의 차이로 합격이 됐어요. 이분은 34만 원 받지 않습니다. 34,000원만 받습니다.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탈락하신 분들은 못 받겠죠. 합격한 사람은 34만 원 주고 탈락한 사람은 안 주고 이런 규정이 아니에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34만 원 다 받지만 재산이 많아지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점점 줄어요. 실제로 거의 커트라인에 걸려서 간발의 차이로 받으신 분들은 34,000원밖에 못 받아요.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억울한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케이스죠. 자,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가 좀 억울하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받는 거잖아요.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거죠. 사실 별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다 안 줘요.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신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니,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낸 건데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만들어 놨더니 기초연금을 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깎아. 그죠? 그러면 기초연금을 다 받은 사람 봤더니 얘네들은 누구든 봤더니 국민연금을 안 내는 애들이야. 아니면 조금밖에 안 받는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서 늘려놓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깎고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조금밖에 안 낸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겁니다. 이게 좀 억울할 수 있죠.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은 기초연금 깎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초연금 다 받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제도의 특징상 기초연금도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복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국민연금 내에도 복지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신 거에 국가가 일부 보조해줘서 연금을 받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연금도 복지 개념이고 국민연금도 복지 개념이 있는데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복지 혜택을 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규모 정도의 금액이 있으신 분들, 이 금액이 높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현재 기준으로 월 50만 2천 원인가 대략 한 50만 원 정도 그 이하로 받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지 않지만 그 이상 받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좀 억울하시죠. 하지만 제도가 그렇다. 그래서 이걸 뭐 조정한다고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억울하다고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부부 감액제도예요. 부부 감액제도. 혼자 사시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34만 2천 원 받습니다. 자, 근데 부부예요, 부부. 나도 있고 배우자도 있어요. 우리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합격됐어요. 자, 그러면 나 34만 2천 원, 배우자도 34만 2천 원 합쳐가지고 68만 원 받으시는 줄 알고 계십니다. 1인당 34만 2천 원이니까. 자,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은 34만 원 다 드리는데 부부가 같이 받게 되면 각각 20%를 깎습니다. 그래서 이 34만 원이 아니라 27만 원, 배우자도 27만 원. 그래가지고 합치면 54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혼자 산다고 다 주고 부부가 같이 받는데 어차피 우리도 기준이 되는데 왜 우리는 20% 깎냐.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좀 더 주지. 그걸 다 주지. 근데 이 부부 감액의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예를 들면 생활비가 100만 원 든다고 가정해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 100만 원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둘이 살면 200만 원 듭니까? 그렇지 않죠. 한 집에 살기 때문에 고정비는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이 집에 한 명 사나 두 명 사나 세 명 사나 관리비는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산다고 해가지고 생활비가 두 배로 드는 건 아니다. 혼자 살면 100만 원 정도 들지만 둘이 살면 한 160만 원 정도 들면 된다. 그래서 둘이 살게 되는 경우에는 두 배를 줄 수는 없고 약간 깎아주겠다라는 것이 이 부부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취지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억울하다기보다는 원래 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감액 제도들이 좀 있는데 이 감액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면 이 감액 제도들이 좀 억울해 하시겠지만 실제 다 그런 의미는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조금씩 이런 제도들이 좀 개선돼 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 박탈되어도 다시 신청해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초연금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70%의 선에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준이 계속 바뀌어요. 뭐 매년 조금씩 올라가죠. 내 재산도 좀 늘어나다 줄어나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내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기초연금 탈락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내가 기초연금 못 받는다?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매년 바뀌고 내 재산도 바뀌기 때문에 돌아가신 그날까지 70% 안에 들어오는 해에는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올해 탈락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계실 필요 없어요. 올해 탈락했지만 내년에 신청하게 되면 다시 또 기준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초연금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한 달에 34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내가 좀 안타깝게 떨어졌다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기초연금 계속 신청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거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시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년간 그분의 재산을 다 관리하면서 기초연금 자격이 되시면 국가가 알려드리는 제도예요. 내가 매일같이 가서 오늘은 되냐 안 되냐, 오늘은 기초연금 됐니 안 됐니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 없이 5년간 관리해드리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신청하시면 만약에 자격이 되시면 또 바로 연락이 와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드리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신청해 놓으신다면 혹시라도 자격이 되는 해에 기초연금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되기 힘든가요? 투자를 공부하면 부자가 돼요? 투자를 공부해서 부자가 된다면 투자를 공부하는 애들은 다 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다 어디 가요? 고등학생들이 투자학과, 경제학과에 올립니까? 경영학과, 경제학과 아무도 안 가요. 요즘 다 어디 가? 좀 더 의대 가잖아요, 의대. 그렇죠? 자, 결국은 의대가 돈이 잘 되고 소득이 많이 벌리니까 의대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검증이 끝난 겁니다.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투자만 하는 경제학과 증권사 직원들, 이 사람들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를 공부해서 부자 될 것 같으면 증권사 직원들이 제일 부자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증권사 직원분들도 다 월급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분들도 국민연금 받아 살고 있고요. 퇴직금 받아 살고 있어요. 예, 본인들 다 해봤어. 30년 해보니까 결국 매일 앉아가지고 주식 공부하고 이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뭐 증권사에서 상품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기는 되게 좋겠죠. 공부하면. 하지만 투자를 공부해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은 틀린 명제다. 주변에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찍어서 된 거예요. 찍어서. 아시겠죠? 정말 100명, 1000명 중에 한두 명. 아시겠죠? 뭐 워렌 버핏도 찍은 거예요. 사실. 그죠? 찍다 보니까 돈이 커지고 돈이 커지다 보니까 좀 더 잘 찍을 수 있고 또 왜냐면 내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거든. 그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분이 말씀하신 철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존중할 만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뭔가 실력으로 됐다? 이건 착각입니다. 투자에서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때 뭐가 좋습니까? 뭘 사야 올라갑니까? 어떤 종목? 어디다 사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전부 다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텐데 그 전문가, 그 증권사 직원, 그 사람도 다 찍기 때문이에요. 걔도 찍고 나도 찍어요. 아시겠죠? 근데 걔한테 물어보면 돈 주고 물어봐야 돼. 돈 주고 찍어야 돼.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차피 몰라요. 투자하신 분은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결과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주식 리딩방, 투자 리딩방 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리딩을 해가면서 성공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리딩방에서 전화가 오거나 단톡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 한마디만. 야, 그렇게 좋으면 네 돈으로 하지 왜 내 돈으로 하냐. 그렇게 좋으면 너부터 해라. 네 돈으로 해라. 아시겠죠? 아니 진짜 좋은 정보가 있어요.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그걸 왜 남한테 알려줘요? 왜 남을 리딩해? 내가 돈 벌지. 그러니까 그런 모든 리딩방 그런 잘 보시면 결국은 그 수많은 불쌍한 잘 모르는 투자자들 현혹해가지고 다 중간에 수수료 띄어먹고 아니면 먹고 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잘 모르니까 누군가 공부한 사람은 잘 알겠지. 뭐 박사님은 잘 알겠지. 그다음에 뭐 증권사의 전문가, 은행의 전문가, 우리 그 과장님은 잘 알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명제가 틀린 명제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상품에 대한 지식, 세제라든가 제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그런 걸 물어보시면 돼요. 이 상품이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입니까? 이 상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이 상품의 비용은 뭡니까? 이 상품의 세제는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는 당연히 물어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러면 이 상품을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이다.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다. 모르시겠다. 그건 여러분도 모르지만 그 전문가도 모릅니다. 알고 싶으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지만 어차피 공부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요. 그걸 누군가에게 절대 물어보지 마셔라. ETF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요. 나의 목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단기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ETF를 하셔야죠. ETF가 뭐냐면 ETF도 펀드예요. 펀드. 여러분 ETF나 펀드가 없었을 때는 개별 종목을 투자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애플, 뭐 테슬라 종목을 투자하죠. 종목. 근데 종목을 투자해 보신 분들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종목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을 샀더니 갑자기 뭐 10% 오르기도 하고 10% 떨어지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뭐냐면 분산 투자 개념이잖아요. 하나를 사지 말고 여러 개를 나눠 사면 얘는 오를 때 얘는 떨어지고 또 얘 떨어질 때 얘가 좀 올라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분산돼서 서로 이렇게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 위험이 줄어들고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게 분산 투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산 투자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하셨죠. 자, 그런데 분산하는 게 내가 쉽지 않잖아.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또 어떻게 분산해야 되는지 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산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알아서 해줄게 라고 나온 게 펀드예요. 펀드. 그래가지고 펀드는 무슨 뭐 차이나 펀드, 뭐 미국 펀드, 브라질 펀드, 그다음에 무슨 뭐 전기차 펀드, 무슨 펀드 하여튼 그 영역, 섹터를 모아가지고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산 겁니다. 자, 이렇게 펀드까지 왔어요. 근데 펀드의 특징은 뭐냐면 주식은 야 오른다? 그럼 지금 바로 사는 거야. 사가지고 한 3초 후에 뭐 3분 후에도 팔 수 있어. 그죠? 아 내일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오늘 바로 팔아가지고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판단에 따라서 그때 즉시에 매수 매도가 가능한 거죠. 근데 펀드는 그렇지 않아요. 전체 돈을 모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가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내가 오늘 팔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어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팔아서 뭐 한 적게는 3일 많게는 일주일, 해외 같은 경우는 뭐 2주 뒤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고 나서 또 바로 다음 날 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시간이 길어.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 주가가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바로 펀드를 사도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종가, 뭐 내일 종가, 3일 후에 종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또 어떻게 알아? 답답한 거지 사실. 답답해. 자, 그래가지고 이제 펀드가 좋긴 한데 펀드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없겠니? 라고 만든 게 또 ETF예요. 그래서 ETF는 끝에가 F로 끝나기 때문에 펀드입니다. 하지만 이 펀드를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도록 시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것이 좋을까요?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 주식에서 경험한 거야. 아니 실시간으로 내가 상황 판단해가지고 사자 팔자를 계속하면 부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 보세요. 우량한 주식, 뭐 삼성전자, 세계적으로 우량한 주식들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한 사람이 돈 벌고 있지. 그걸 좀 올랐다고 팔고 좀 떨어졌다고 사고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한 사람들은 결국 대세 시장을 놓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약간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단타를 치고 있다. 내가 뭐 한 달, 뭐 두 달, 1년 이렇게 자금을 굴리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ETF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보니 뭐 잘 되진 않겠지만 안 될 거야 사실. 하지만 해보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잖아요. 연금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연금 펀드나 IRP를 가입해서 거기에다가 돈을 불입하고 그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온 돈은 내가 지금 40살인데 여기다 내가 돈을 부었다고 해가지고 41살 때 뺄 게 아닙니다. 적어도 55세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55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연금으로 바로 빼는 것도 아니에요. 또 연금으로 뺀다 하더라도 전체를 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빼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건 굴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금 펀드는 내가 오늘 가입하면 적게는 1, 20년, 많게는 4, 50년, 6, 70년을 굴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장거리를 뛰기 위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100m라는 그 짧은 15초의 시간 동안 온갖 모든 노력과 실력, 힘을 다해가지고 뛰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발휘해야 돼. 이게 단기 투자. 단타는 그렇게 하셔야 돼. 하지만 마라톤 42.195를 뜁니다. 이 42.195km를 뛸 때 시작하자마자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죽어라 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 결국은 300m, 400m도 가기 전에 그냥 지쳐서 쓰러집니다. 단거리를 뛰는 방법과 장거리를 뛰는 방법은 완전히 전략이 달라요. 전략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고요. 훈련 방법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금을 통해서 투자하시겠다는 것은 단거리를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42.195 장거리를 뛰시겠다는 겁니다. 장거리를 뛰시는 분들은 사고팔고를 하실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거 1, 2개월은 할 수 있지만 1, 2년은 할 수 있지만 30년 못 해요. 결국은 뭐 ETF가 수수료가 싸다? 그것도 거래를 자주 하니까 수수료가 싼 거지. 거래를 평생 한 번 하는 사람은 수수료가 제일 싸요. 그죠? 그래서 뭐 하면 되냐? 그냥 우량한 펀드, 우량한 TDF에다가 사서 buy and hold, 사서 기다리시는 전략을 하시게 되면 내가 사고팔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할 일도 없고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다 보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ETF를 통해서 사고팔고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는 작업을 했던 사람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ETF를 하지 마라. 단기 투자하실 거면 ETF 해라. 하지만 연금 펀드나 IRP를 통해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ETF를 가지고 매일같이 주식 보면서 사고팔고를 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글렀어요. 결국 그러다가 나중에 제풀에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게 돼. 손실 보고. 그러니 차라리 그냥 좋은 우량한 펀드를 buy and hold 전략을 하시는 것이 연금을 운용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나요? 개인 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금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 주식, 부동산, 연금, 예적금 다 포함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자산은 없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연금이든 예금이든 모든 자산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됩니다. 그럼 반영이 되는 것이죠. 물가는 5%씩 오르는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주식, 내가 가입하고 있는 예금이 3%밖에 수익이 안 난다. 오히려 주식은 손실 나고 있다. 이러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에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 반영은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그러면 물가 상승률 반영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익을 잘 내던가 혹은 납입하는 금액을 물가를 반영해서 내면 돼요. 투자 금액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10%인 10만 원만 투자했어요. 10만 원으로 주식을 사건, 10만 원으로 연금을 사건, 10만 원으로 뭐 저축을 하건. 근데 내가 월급이 200이 됐습니다. 월급이 200이 됐다는 얘기는 물가도 2배로 올랐고 급여도 2배로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데 나는 또 10만 원 하고 있어요. 또 물가가 3배로 올라서 내 급여가 300이 됐는데 또 10만 원 하고 있어요. 내 월급은 1000만 원이 됐는데 또 10만 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액으로 저축, 투자, 연금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물가 상승률을 반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영 방법은 딱 하나죠. 월급이 2배로 오르면 100만 원일 때 10만 원 투자했다면 200만 원이면 20만 원, 300만 원으로 오르면 30만 원, 월급이 10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 투자해야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투자 금액도 비율로 올려줘야 그래야지 내 자산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식, 부동산, 연금 다 통틀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 화폐 가치 하락, 물가를 방어하려면 첫 번째 수익이 잘 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물가가 오르는 만큼 투자 금액을 정률로 늘려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경제학 기본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나라 연금 중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연금이 있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줍니다. 국민연금이 물가를 반영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식? 정률 납입.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한 달에 9만 원 내지 않습니다. 한 달에 급여의 9%를 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월급이 100만 원일 때는 9만 원 냈지만 월급이 200이 되면 18만 원 내고 있고 월급이 300이 되면 27만 원 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오르는 만큼 정률로 더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받을 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물가를 반영해 줬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하면서 30년 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했지만 20년 전에는 1억 가지고 하고 있고 10년 전에는 5억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은 10억 가지고 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동산의 정률 그 이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30년 전에 1000만 원 가지고 집 산 사람이 지금도 1000만 원 가지고 정액으로 집을 사고 있다. 살 집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냐 못하냐는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예금, 주식, 부동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자산의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내라.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정률로 투자 금액을 늘려라.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 자산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후 자산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노후 자산을 왜 투자해요? 큰일 날라고. 자, 젊을 때는 투자를 잘 해야죠. 불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는 또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잃어버려도 얼마 안 되고 손실 봐도 내가 다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이 60, 70대 가지고 내 인생에 뭘 하기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통장에 퇴직금은 쌓여 있어요. 자산이 있어. 이걸 투자해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노후 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를 하려면 기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력도 좋아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내가 젊을 때는 투자 관리, 뭐 매수 매도, 펀드 관리, 자산 운용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한 70, 80이 되면은요. 야, 오늘 주식을 이제 오늘 팔아야 된대. 근데 어떻게 돼? 그럼 핸드폰을 봐 이제. 핸드폰을 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딱 핸드폰 딱 피자마자 딱 올려가지고 타삭타삭 딱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어떻게 돼? 나이 들면 안 보여. 잠깐만요. 잘못 눌렀네. 이건 내가 매도를 눌러야 되는데 매수를 눌러버렸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거 또 바꾸는 방법도 모르겠어.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진짜. 되겠어요, 이거? 안 돼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 늙어가면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노후 자산 투자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노후 자산 투자를 하겠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내가 노후에도 할 수 있겠다.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노후 자산을 굳이 투자하겠다면 그냥 우량한 주식,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방법. 그리고 묻어두고 나서 거기서 내가 이제 써야 되겠다. 그럼 필요한 자산의 일부를 매도해서
그걸 안전자산에 뒀다가 거기서 빼쓰는 방법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산 비중을 그렇게 늘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체 자산 중에 사실 젊을 때는 전체 자산이 100이다 그러면 7, 80을 투자해도 되지만 나이가 들면 전체 자산이 100이면 투자 비중은 3, 40, 2, 30으로 점점 줄여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후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인생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노후에도 투자하고 있어야 됩니까? 노후에도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더 불리기 위해서 노심초사 전전긍긍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자산도 많이 모으시고 투자해서 수익도 내시고 그래서 나중에 60, 70이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쓸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 이런 게 정말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투자도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소득이 평생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국민연금이나 종신연금이나 뭐 주택연금이나 이렇게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 이것이 노후를 대비한 진정한 투자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안정적인 종신연금이 평생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안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수익이 나면 좋은 것이고 손실을 나도 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거든요. 노후에는 기본적으로 연금부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은 돈을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법이 드디어 2025년 4월 국회를 통과해서 또 공포까지 이루어져서 이미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이제 기금이 고갈되잖아요. 2055년에 고갈되는데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 10년 정도 또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춘다고 해요. 뭐 그렇게 잘 계획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바뀝니다. 법으로 확정됐고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겁니다. 첫 번째, 내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뭐 이미 납부를 완료하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60세가 넘어가지고 더 이상 뭐 안 내도 되신 분들은 이제 상관없지만 계속 앞으로 보험료를 내셔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보험료가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소득의 9%를 현재까지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의 9.5%를 내셔야 되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소득의 10% 매년 올라가요. 10.5, 11, 11.5, 12 이렇게 올라가서 2033년이 되면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득이 고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매달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고정적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부담이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300만 원 벌면 지금은 27만 원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0.5%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략 한 15,000원 정도 더 올라가겠죠. 28만 5천 원 내야 됩니다. 물론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가 절반 내주기 때문에 내 부담은 한 몇천 원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 가입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본인이 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씩 올라갈 거고요. 이게 0.5%씩 올라가니까 당장은 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8년에 걸쳐서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9%가 13%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1.5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30만 원 내시는 분들이 8년에는 45만 원 내실 것이고 지금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로 내신 분들이 57만 원 내시거든요. 이분들은 여기 57만 원에서 거의 3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의 9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내시게 될 거고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물가 상승률만큼도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2033년쯤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한 달에 100만 원 내시는 분들이 나올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자,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뭐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프랑스처럼 이제 앞으로 거기에 반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좋아, 내라면 낼게. 어렵다는데 많이 내야지. 그럼 많이 내면 내는 만큼 연금액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이 냈으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는 보험료는 올렸어요. 그럼 받는 연금액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더 많이 걷고 더 적게 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줄어야지 기금이 안정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올리고 걷는 건 더 많이 하고 받는 것도 또 더 많이 주게 되면 이건 뭐하러 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소득대체율 연금 받는 기준은 원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면서 야, 올리기만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좀 받는 것도 조금 감안해주자라고 해가지고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소득 대체율이 소폭 상향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기준은 41.5%의 소득 대체율인데 이걸 내년에 43%로 올려요. 자, 그러면 내후년은 43.5, 내후후년 44, 44.5, 45 이렇게 올라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43으로만 소폭 올리고 고정입니다. 대신 내는 건 계속 올라가고 받는 거는 조금 올라가고 그대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득 대체율이 43%로 소폭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그럼 내년에 조금 올라가니까 올해 낸 것도 내년 되면 올라갑니까? 아니죠. 이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납부하는 시점에 결정이 돼버립니다. 올해 낸 거는 올해 소득 대체율로 적용받는 것이고 내년에 올라간다면 내년에 납부하는 것부터 내년 소득 대체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렇게 개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금 고갈이 더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이거보다 더 많은 또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은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받는 금액도 뭐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쨌든 꼭 필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의 연금액을 일정 부분 약간 감액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연금 받으신 분들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고 부담스러운 부분이겠지만 지금 사실 국민연금 받으신 분들이 낸 돈 대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칼을 대야 하는 이런 제도도 현행 개정에는 들어있지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주 대폭으로 깎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약속은 지켜야죠. 네. 크레딧 제도도 바뀐다는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이번에 국민연금 개정법 중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소득 대체를 조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크게 바뀌는 것이 하나가 크레딧 제도입니다. 크레딧 제도가 뭐냐면 크레딧을 더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국가가 원하는 일정한 방향, 이런 일정한 그 정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더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 이 두 가지를 더 크게 조정해 줍니다. 자, 이게 뭐냐면 출산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 그 부모들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줘요. 그런데 현행 제도는 둘째부터 해줬어요. 둘째부터. 첫째 한 명 낳아봐야 안 해주고 둘째부터 가입 기간 늘려주고 12달 늘려주고 12개월 셋째는 18개월 늘려주고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계속 가입 기간 늘려주는데 그것도 맥스 50개월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뀝니다. 첫째만 낳아도 12개월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 18개월씩 늘려줘가지고 이 한도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명 낳는다, 10명. 그러면 국민연금만으로도 거의 180개월 가까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를 낳던 그다음에 또 많이 낳을수록 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혜택이 주어져서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크레딧이고요.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군대 복무 기간 중에서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죠? 이게 원래 현재 이래요. 근데 지금 군대 18개월 가잖아요. 18개월 가는데 6개월만 인정해 준대.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12개월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12개월로. 자, 근데 이렇게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008년 이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2개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약간 좀 이제 불만들이 생긴 거예요. 야, 군대는 18개월 갔다 오는데 18이면 18이고 빵이면 빵이지 무슨 18개월 갔다 오는데 12개월만 인정해 준대. 이건 또 뭐야. 하려면 다 해주지. 얼마 된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법 개정안이 추가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18개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고 12개월은 확정됐고요. 18개월은 아직 개정안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시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서 연금액이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퇴직연금도 의무화된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1층 연금이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어쨌든 뭐 기금 고갈이 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개정에 의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노후 수단으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2층 연금이 퇴직연금이에요. 근데 이 퇴직연금을 봤더니 열심히 퇴직금을 쌓아놓긴 했지만 운용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 5에서 6%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퇴직연금 자산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수익률을 보니까 이게 뭐 2%대 초반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결국은 수익이 안 난다는 것은 노후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국가가 왜 그러냐 생각해봤더니 퇴직금을 갖고 있는 분들 그것이 뭐 재직 중에 갖고 있건 퇴직 후에 갖고 있건 이 퇴직금을 봤더니 전부 다 그냥 안전자산, 원리금 보장자산으로만 거의 90% 가까이가 묻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수익이 낮은 겁니다. 국가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방법을 써봤어요. 뭐 디폴트 옵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투자를 해봐라. 퇴직금의 적재한 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옮겨서 좀 위험하더라도 수익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했는데 잘 안 들어. 몇 명 안 넘어와. 국가가 이제는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좀 직접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게 뭐냐면 이게 왜 안 하나 봤더니 위험하잖아요. 개인이 해봐야 쉽지 않고 또 개인이 뭐 증권사나 어디다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손실 나면 또 다시 더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래가지고 점점 더 안전 중심으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래 개인에게 맡기거나 민간에게 맡겼더니 이게 쉽지 않네. 차라리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약간의 공공성을 가지고 기금으로 모아서 한 번에 운용해주면 더 수익이 잘 나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도 그냥 뭐 증권사 가서 맡기거나 개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국가의 기금으로 맡기면 훨씬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기금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가 운영해줘서 더 수익이 잘 나면 좋겠지만 반대로 국가가 운영했는데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면 좀 국가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가 보존해줘야 되잖아 또. 보존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런 걸 운영하는데 세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말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금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민간 운용사, 민간 증권사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사실 수익을 못 낸 것이 증권사도 열심히 투자 자산 유치를 노력을 했는데 개인이 안 넘어온 거 어떡하냐. 민간이 잘못한 게 아닌데. 근데 민간이 하고 있는 이미 민간이 시스템 만들어 놓은 이 영역을 국가가 뺏어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약간의 문제도 또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퇴직연금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산 넘어 산인 것 같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많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퇴직금을 쌓아가는 시점이라기보다는 퇴직금을 인출해가는 시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논의가 사실 늦은 겁니다. 이거를 10년, 20년 전에 했었어야 돼요. 이미 퇴직금을 받아 나오시는 5, 60대 베이비붐 세대들 이분들은 이제 운용의 관점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인출해 쓸 것인가를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뭐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국가가 제대로 만드는 그 제도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어요. 한 5년, 10년 지나면 또 무용지물 쓸데없는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좀 잘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못 받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일시금으로서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면 노후가 이제 힘들잖아요. 국가가 일시금 받지 말고 가능하면 연금으로 받아라라고 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퇴직연금 제도 만든 지가 벌써 2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상존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퇴직금,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로 많이 넘어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제 퇴직금 제도는 뭐 이제 선택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없고 하니까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 요거 없애고 무조건 퇴직연금 제도로만 의무화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들리니까 갑자기 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그래? 일시금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제도는 사라지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못 받는 거야? 난 퇴직해가지고 이 퇴직금 받아가지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뭔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금이 필요한데 이거 일시금 못 받고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걸 국가가 강제한다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오해. 자, 퇴직금 제도는 과거에 있었던 퇴직금 제도는 무조건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였어요.
근데 이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면서 연금으로 받는 제도지만 이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일시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퇴직금을 퇴직연금 통장 IRP 계좌로 받아와서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도 되고 여기서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아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시금 받는 퇴직금 제도가 폐지된다. 그래서 일시금 못 받는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틀린 정보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짜 뉴스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퇴직연금으로 받아서 거기서 일시금 받거나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IRP 통장으로 받을 때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있거든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세는 내가 퇴직금이 얼마냐, 총액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근무를 몇 년 했냐, 여기에 따라서 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오래 근무하시고 퇴직금이 그렇게 많지 하신 분들은 세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면 20년 근속을 하고 퇴직금이 1억이다. 이분들은 퇴직소득세율이 1%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됩니다. 되게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IRP 통장으로 받아서 퇴직하고 받잖아요. 여기서 일시금으로 빼면 그 세금을 다 내면 됩니다. 1%든 5%든 그 세금을 다 내면 돼요. 그럼 일시금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퇴직소득세율이 5%다. 그러면 내가 1억이다 퇴직금이 500만 원 세금 내고 9,500만 원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끝!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국가는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야지 노후가 안정되니까. 국가는 뭐라 그랬냐? 연금으로 일시금 받지 않고 연금으로 10년간 나눠 받으시면 내야 될 퇴직소득세율의 3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퇴직소득세율이 10%다. 그러면 3%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퇴직소득세율이 5%다. 그럼 1.5%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금으로 받아 나오면서 세율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뭐 퇴직소득세율이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1억 갖고 나와봐야 100만 원밖에 세금이 안 되기 때문에 30% 할인 받아봐야 30만 원 할인 받는 거예요. 10년간.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은 정해진 세율을 다 내시는 것이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분들은 내야 될 세금의 30%, 10년 차부터는 40% 이렇게 조금 더 깎아드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으면 조금 세금이 줄어들고 일시불로 받으면 세금을 다 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일시불로 받으면 중과세가 돼가지고 더 많이 낸다?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연금으로 의무화 된다고 해가지고 일시금 못 받거나 세금을 부담스럽게 많이 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오히려 일시금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시는 것이 노후에도 좋고 절세도 되고 아시겠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연금 관련 정책은 어떻게 바뀌나요? 연금 관련 정책들이 지금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이재명 대통령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자동 가입해 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적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18세면 국민연금이 바로 가입 가능하거든요. 18세 고3이에요. 고3이니까 뭐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하러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18세부터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한 달치만 내면 그다음부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추후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치를 가입시켜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 안 했으면 나중에 추후 납부가 안 되고 가입하면 추후 납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자동으로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걸었는데요. 뭐 재정도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이제 그거 말고 이건 국민연금 18세 가입인 거고 그거 말고 지금 현재 기초연금에 대한 제도도 약간 좀 수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방향은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 정부는 아무래도 복지 제도를 좀 더 확대하는 정부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복지 정책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더 커요. 하지만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복지국가로 가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그 확대하는 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확대가 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휴일 샌드위치 데이가 있어서 샌드위치 데이가 그날 일하는 날인데 그날을 우리가 쉬게 하자. 샌드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 공휴일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시 공휴일로 정함으로써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써 그날 더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소비를 늘림으로써 좀 민생 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공휴일을 딱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바람에 그 연휴가 길어져 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해외를 나가버려. 이건 뭐예요? 이 말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죽 써서 남 주는 거죠. 죽 써서 내가 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죠. 자, 그래서 복지 정책이 확대가 되겠지만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정부의 정책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도 좀 확대가 돼서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연금 받아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서 그들이 써주도록 돈을 쓰도록 해주는 것. 이 정책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 재산을 다 부동산에 묻어둡니다. 그러면 그게 소비로 돌아가지 않고요. 경제에 돈맥 경우가 발생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요. 그러면 결국은 대대로 부익부,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들이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금화하고 연금화해서 써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금에 관련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죠. 이 방송을 지금까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연금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 나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연금에 대해 관심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살기 좋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9시만 되면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 보고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부 미장한다 그래가지고 밤 10시만 되면 미국 주식도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모든 국민이 주식에 투자하면 대한민국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주식 보느라 정신 없을 거거든요. 도박장이 되는 거예요. 도박장. 이게 주식이라는 게 굉장히 건전한 투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일같이 보고 있으면 이게 도박이 되거든요. 자, 5천만 모든 국민이 부동산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돈 생기면 집 사, 땅 사, 오피스텔 사. 자, 그러면 집값은 오르겠지만 결국 돈이라는 것이 집에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장엔 돈이 돌지 않습니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돈 생기면 다 집에다 묻어두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죠. 그런데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돈을 내가 불입해서 결국은 쓰게 되는 자산입니다. 그죠? 나중에 만약에 한 달에 연금을 1,000만 원씩 받아요. 뭐 하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1,000만 원씩 나와 매달. 뭐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쓰셔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많이 사게 되니까 기업들이 시장이 활성화되죠.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이 성장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청년들의 가정이 안정됩니다. 청년들이 가정이 안정되면 그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 사회의 산적한 고령화, 저성장, 저출산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연금이라는 자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도 연금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200만 넘는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연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연금 준비를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연금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신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도 행복하게 만들지만 우리 가정,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체기에 들어가 있고 성숙기에 들어가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연금이라는 거 꼭 생각해 보시면서 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연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연금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연금박사 센터가 있거든요.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또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연금박사 채널도 잘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